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말 그대로의 핵인싸,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무나 기다리셨던 바로 오건영 부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 경제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공부해가지고 많은 대중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잠깐의 어떤 소개 속에 이 겸손함이 너무 뚝뚝 떨어지고 계세요.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 요즘 진짜 바쁘지 않으세요? 예, 그냥 뭐 네.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녹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밤입니다. 부부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다. 부장님이 지금 뭐 이렇게 책도 내시고 네네네. 또 방송도 뭐 틀면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팝업되느냐. 우리 특히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이용하시니까 네네. 많이 활용하시니까 아마도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영상이 계속 팝업되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바쁘게 보내십니까? 요즘? 요즘 이제 아무래도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직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제 따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준 채널이 있어서 네.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제가 이 펀드라든지 상품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도 분석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직원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이 역마살이 끼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다니는 일을 좀 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분신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또 이게 네. 같이 이제 후임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제2의 오건영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죠. 저는 또 깜짝 놀랐는데 네네. 유퀴즈에 나오셨잖아요. 예. 저 어떻게 배경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유퀴즈에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책을 내고 하니까 네. 이제 또 이게 운 좋게 그때 약간 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시즌에 이제 딱 맞아가지고 이제 운 좋게 이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연락 받으니까 너무 얼얼했던 거죠. 내가 그런 데도 나갈 수 있나? 근데 이제 나가서 확실히 이제 유재석님이나 아니면 이제 조세호님이나 네. 확실히 프로페셔널이시더라고요. 어. 네, 되게 재미있게 잘 이끌어주셔서 뭐 촬영을 하러 나갔다 이제 나가기 전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막상 가서 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탁탁 쳐서 올려주시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붕붕 떠가지고 한참 한 20분, 3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대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운 좋게 잘하고 이제 왔습니다. 프로들은 오히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정말 편안하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그죠?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접 네. 프로는 이 게스트가 네. 최대한 많이 말을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얼지 않고 이 풀어나갈 수 있게 그걸 계속 네.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보면서 네. 느낀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시고 유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책인싸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시리즈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네네네. 여러분께 여러 인사이트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네네. 이 엄청난 주제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쩌면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라고 네. 생각했던 네. 그런 특히 이제 학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야. 예. 작년부터. 예.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건영 부부장님은 인플레이션이란 주제를 끌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뭐 그쪽까지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네네. 사람 중에서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켓을 오래 본 사람일수록,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켓을 2004년부터 봤으니까요. 네. 2000년도 이후에 마켓을 본 사람일수록 예. 이제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다라는 그 함정에 참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맞네요. 이제 작년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990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네.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그 트라우마가 네. 사실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어떤 것보다도 네. 일본식 부채 디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풀기,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정 정책을 써도 안 되니까 네.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이걸로도 답이 안 나왔지 답이 안 않습니까?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바라봤던 거죠. 그러면서 와, 이게 참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에 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그 리차드 쿠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일본 경제를 분석을 하면서 결국엔 이 구조적인 이제 부채 불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분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마치 크레바스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앞마당에 크레바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앞마당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거 메워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어. 다음날 와봤는데도 전혀 메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한테 전화한 거죠. 사장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메워달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장님 오신 거예요. 메울 수가 없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거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못 메우냐니까 돌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갖다 똑 떨어뜨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네. 끝도 없이 내려가는 끝도 없이 거죠. 내려가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진짜 크레바스 같이 뚫려 있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메우냐.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때려 부어도 이 크레바스가 워낙에 깊으니까 네. 메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예. 코로나가 터진다는 얘기는 이 크레바스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답 없다. 예. 근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엄청난 돈을 퍼붓는다고 하니까 예. 첫 번째는 가늠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2008년도나 201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경제연구원 계실 때 예.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08년도하고 1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했었을 때 와 이제 인플레이션 오나? 그랬는데 진짜 눈사람처럼 사라져요.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디플레이션의 늪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답이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연준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예. 과거에 20년 이상 인플레 온다 하다 사라지고 인플레 온다 하고 사라지고 하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말이 늑대다 이 말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한테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네. 늑대다 인플레이션이다 했다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연준도 이제 일시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작년 여름에 예. 튀어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다시 연말부터 팍팍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원인하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고 네. 40년 동안 못 겪어봤다면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되게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제 부족한 지식이나마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보고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아마 이미 이 책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네네.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렇게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두로 직접 들으시니까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작년 요맘때예요. 작년 네네네. 8월에 네네. 한국은행에서 22년 물가를 전망했는데 네네. 그게 1.5%였어요. 22년 물가가. 그리고 지난 4월에 수정 전망했는데 네. 그게 4.5%예요. 네. 근데 이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아침 한국은행이 또 수정 물가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5%를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상반기까지만 반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5%를 넘길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이렇게 한국은행마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네네. 인플레이션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41년 만에 최고치 네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24년 만에 최고치 네. 그럼 거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인생 속에서 네. 처음 만나본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맞닥뜨리니까 네네. 긴장도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 대응 전략을 좀 뭔가 제시하는 네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니까 네. 미국에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우리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빠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뛰니까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이 돌고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는 저도 참 독특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뭐 연초에 저도 6.3% 이렇게까지 네, 소비자 네.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생각 했었는데 못하셨죠. 이게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제 생각엔 그건 일종의 이제 약간의 변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했더라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세는 높았을 굉장히 것이다. 높았었을 것 같습니다. 어. 환율이 이 정도까지 튀고 하니까 네. 결국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네. 결국엔 우리나라라는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음. 소규모 개방 경제고 네.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결국엔 상륙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원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좀 뭐랄까요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퍼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이나마 쉽게 좀 담아보려고 그렇게 네.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오곤영스럽다. 네, 정말 이 네. 책이 인플레이션, 금리, 뭐 환율 이런 이야기를 이 금융시장을 담고 있는데 네. 오곤영스럽다는 표현은 너무나 쉽게 쓰여졌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긴 대장정의 이야기를 아마 지금 3분 동안 네네. 물론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를 들으려면 이 칠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칠판이 없습니다. 네네. 칠판이 없지만 3분 동안 네네. 정말 말 그대로 22년 이 경제는 네네. 인플레이션이라고 정해도 돼요. 네네네. 그냥 수식어가. 네네네. 인플레이션의 시대, 긴축의 시대. 네네. 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네. 이 주제로 네네네. 3분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원인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미국의 강한 수요, 워낙에 경기 부양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망의 리스크, 이게 이제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너무 방만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요 세 가지가 만나면서 결국에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미래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수요는 조금씩 꺾여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걸 꺾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 중앙은행 이 셋 중에 수요하고 중앙은행은 바뀐 건데 하나가 안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급 사이드의 이슈가 안 바뀐 거죠. 공급 사이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걸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갖다가 버무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세가 언젠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고점을 형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예전 같으면 되게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약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걸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쳐 올려주는 모습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시기가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컨셉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 같은 자산을 다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엔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거쳐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지라도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 다른 쪽에 있는 시나리오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만 사라지고 성장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들에 맞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좀 넓게 깔아가시는 전략.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매크로 환경을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맞더라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투자는 그 변화를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쫓아가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잡았냐면 중요한 길목에 그물을 꽂아놓고 여기서 떡밥을 떠드니까 물고기들이 모이더라고요. 들면 잡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길목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길목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때는 내 투자 자산을 조금 넓게 펼쳐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매크로 경제 환경 변화 여기에 맞는 적합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 정도의 조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네. 독자분들이 이미 박수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이 3분 강의지만 네. 어쩌면 30분의 인사이트를 담은 전혀 영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 어쩌면 오건영 부부장님이 네. 미래에 하는 총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십니까? 이 국민들한테 해안을 줘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래 한국은행 총재, 미래 우리 기재부 장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추켜 세워드리고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네네. 하려고 하는데요. 총론적인 겁니다. 네네네. 그냥 지금 경제. 네. 어쨌든 수입 물가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네. 이것은 이제 7, 8, 9월 그렇죠. 급등하는 흐름인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또 고환율까지 만나면서 네네네. 이게 물가가 빨리 잡히지도 않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혼돈의 시기인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론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이번 주에 네. 잭슨홀 미팅까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또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경제를 그냥 한마디로 혹은 네네. 뭐 그냥 총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교수님께서 훨씬 더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고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기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네. 막 하는데 네. 그럼 그 병원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 친구가 보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아니 벌써 1년 넘게 기침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 한번 가봐가 아니라 폐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네. 폐 쪽 보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못 느끼셨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벌써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맞아요. 작년 3, 4월부터 튀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튀는데 벌써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간 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네. 물론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축산물 가격 같은 거 저는 과일 가격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예. 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전 이번에 그 물난리도 그렇지만 네. 올해 가뭄도 상당했었습니다. 그게 예. 가뭄, 수해, 예. 폭염. 예. 와.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워요, 조금. 무서우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예. 생각보다 많이 느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레벨을 좀 왜냐하면 이제 요즘 기사를 보면은 네. 작년부터 어떤 단어를 많이 들었냐면 100년 만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유럽은 작년에 100년,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도 보면은 100년 만에 폭우잖아요. 네. 서울 지역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네네. 뭐 80년인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인도 같은 경우는 300년 만에 네. 폭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러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셔도 예. 사실 30년, 40년치 데이터를 보는 경우가 많지 20년 이상 넘어간 데이터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안 보죠. 100년짜리 기후 데이터를 보면서 경제 분석하기가 예.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데이터 보죠. 구하기도 어렵고. 예. 그럼 어쩌면 이게 우리 경제를 보는 그 시각에선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더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 있잖아요. 느릴 수 있다. 그러면 2% 위에서 물가가 노는 기간이 이미 1년 반인데 네. 이게 향후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이어지면 기침을 2년, 3년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1년 반째 폐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3년 내내 기침하고 있으면 이거 되게 심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병원을 가봐. 이게 아니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술하자.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 가봐 하면서 어쩌면 약간의 고질병이 되는 리스크를 받아들일 것인지 네. 여기에 약간 좀 이번 잭슨홀 같은 경우도 이런 갈림길에 있지 않은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갈림길에 당하는 경제다. 너무 좋은 표현이신 네.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네네.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대중분들을 뵙다 네네네. 보면 많이 뵈시잖아요. 네네. 뵙다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와 네. 이 대중분들이 쓰는 언어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때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중분들은 물가로만 인식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가격은 떨어질 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대중분들은 물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네.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 가격이 이제 등락률이 떨어진다라고만 네. 보니까 네네. 물가 상승세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질 네. 수 있다고 보는 그렇죠. 그런 예. 차이는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네. 부부장님의 의견으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그 딱 잡아주시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어를 네. 제대로 해독하실 수 예.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물가가 9.1% 올랐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8.5%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박수를 치는 거죠. 와,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는 있어요. 뭐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엑셀에서 발을 떼면서 속도를 조금씩 낮춰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긴 가거든요. 예. 빠르게 앞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가 꺾이는 것까지는 좀 일단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연 2% 수준으로 내려와 주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큰다는, 이 키가 큰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키가 크고 싶고 살이 찌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키가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감안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바라본 건 연 2%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연 2%가 자연스러운데 지금 9%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살이 굉장히 빠르게 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9%라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이 상승률을 내려주는 것들. 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부부장님의 이 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고착화 네. 를 진단하시는 그 근거는 어쩌면 인플레이션율이 2% 위에서 계속 맴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네. 물론 숫자가 뭐 2.5다, 3.0이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2%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네.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 보면은 3% 인플레이션 만난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이어졌었을 때는 네. 이런 게 이제 저는 고질병에 대한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70년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도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해서 맞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려버리게 된 게 네. 가장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네. 결국에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책을 볼 때 어떤 표현에 좀 공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네. 주말 농장을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뽑는 것도 힘들 뿐더러 예. 뽑아도 다음 주에 가면 또 나 있어요. 고만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주말 농장에 보면 이렇게 검은 비닐로 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는 데만 저희 네. 농작물 심는 데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는데 어쩌다 이 비닐이 조금씩 뜯어지면 그 사이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착화돼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네.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장님 혹시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또 농축수산물이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 네네.
그러기 위해서 주말 농장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의도하진 네. 않았는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둘째가 좀 주말 농장 하고 싶다고 해서 아. 근데 이제 사실 둘째가 하면 보통 둘째가 일을 안 하고 제가 하지만 잡초다 뽑아야 되죠. 둘째가 하고 싶다 했는데 예. 아빠가 일을 한다. 아, 예.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올해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황도 안 좋고. 아, 네네네. 참 재밌는 네. 이야기였고요. 저는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결국 저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네네네. 있고 이런 거시 경제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 투자자들이 거시 경제의 흐름을 안 보고 어떤 종목일까 막 이것만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합니다. 안타깝고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 부부장님의 말씀으로 네. 이 투자할 때 네네. 거시 경제를 꼭 알아야 되는가? 아, 예. 거시 경제를 모르고 그냥 예. 어떤 소스만 듣고 어떤 네네. 산업적인 어떤 변화만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네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 네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먼저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네. 네,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표현을 감히 쓰면 안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채권 공부를 하다가 네. 매크로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케이스고요. 이제 네. 정통 이코노미스트하고는 이게 정말 레벨이 달라서 네. 제가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너무 겸손이시죠. 아유, 네, 아닙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이 매크로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탑다운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을 바라보는 방법이 네. 있는데 바텀업이라는 게 기업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탑다운이라는 게 실물 경제 어떤 환경 이걸 바라보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되게 유치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떠올라요. 네. 뭐냐면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네. 어디서 싸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한참 고민했는데 누가 그렇죠. 이길까? 그렇죠. 근데 어디서 네. 싸우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싸우면 네. 사자가 10마리라도 상어가 이기지 않을까 이기죠. 싶고요. 네. 물 밖에서 싸우면 네. 상어가 100마리라도 네. 제 생각엔 사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어디서 합니다. 싸웁니다. 이제 결국에는 어디서 싸우냐의 문제인데 네. 그럼 지금 우리는 바텀업을 본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네. 상어가 어떤지 사자가 어떤지 물론 중요하죠. 네. 봐야죠. 네. 근데 환경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아. 봐요. 물속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물밖인지. 예를 들어서 물속이 인플레이션이고 네. 물밖이 디플레이션이면 네. 어디서가 유리한지가 훨씬 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요즘 러시아를 좀 바라보면 네. 되게 많이 좀 놀라는 게 러시아는 어쩌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7을 갖다가 지금 뒤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G7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군요. 견디기가 힘든 거죠. 힘들죠. 왜냐하면 네. 민주주의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저기 결국에는 천연가스 끊을게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결국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음. G7을 흔들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해 2월 달에 전쟁 나고 나서 다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한 달이면 끝난다. 이 전쟁은. 러시아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루브라 환율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어떤 국가도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도 저는 되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지 따라서 그 기업이 유불리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바텀업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탑다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 탑다운이 되게 크게 흔들릴 때는 이 탑다운이 어쩌면은 이 바텀업을 뒤흔들 때가 기업의 분석을 뒤흔들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떨어졌다. 네. 유가 상승세와 환율의 움직임으로 떨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매크로를 조금 좀 바라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축구도 네. 어웨이 경기 할 때 그 어웨이 구장 분석을 많이 하지 네. 홈 경기 할 때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하잖아요. 홈 경기 할 때는 우리나라가 센지 네. 일본이 센지 이거 분석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탑다운이라는 걸 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나누면 나눌수록 어쩜 이렇게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만 전자 바라보고 아 예.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졌죠. 네네. 그럼 이때 삼성전자가 잘못했을까? 아 그렇죠.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의 매크로 환경은 그냥 제로 금리로 떨어뜨릴 때, 네네. 그렇죠?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지는 이 환경은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잖아요. 네네. 다만 이때는 빅스텝, 자연스텝, 네. 연거푸 할 때잖아요. 네네.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네네.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일 때 네. 완전히 달라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크로를 하다 보니까 종목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 네네네. 그 시점만 잘 타면 종목은 관계가 없다 어쩌면. 네네. 저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랑 좀 많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과도하게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네. 표현까지는 좀 네. 이제 물론 이제 네. 좀 이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네, 작년 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었거든요. 네.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1%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5 가까이 됐거든요. 네, 지금 지수가 2,500이잖아요. 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요 앞에 100명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 100명한테 네,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기예금 금리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1%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네. 100분한테 1%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 너무한다 이건. 아 주식할래. 이런 분들이 80명 있을 수 있죠. 왜 1%는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3.5입니다. 음. 딱 이러면 아 주식할래. 이런 분이 네. 80명 가까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수급을 결정할 수 있죠.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결국에는 매크로에서의 투자에 대한 유동성의 수급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좀 영향을 그냥 미칠 수 말 있는 그대로 요인이다. 주식시장에서 현금 부유로의 그렇죠. 이동이 있는 거, 돈의 네, 이동이 그렇죠. 돈의 이동을 결정짓는 거니까. 네, 그렇죠. 금리가. 네, 결국 물가와 금리가 네,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장님도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요. 네, 물론 앞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코로나19 직후나 21년 뭐 중반까지만 해도 네, 저 기억에는 우리 경제가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네, 그런 경제였죠. 네네네. 그죠? 계속.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잃어버린 30년, 40년 네. 겪었던 일본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디플레이션 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22년에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과혹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취약계층이나 네. 저소득층에게.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네.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일까? 아, 물론 예, 다 예. 치명적입니다만 예, 예,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꼽는다면 뭐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에는 부채가 많다라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거거든요. 네. 부채라는 건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는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다도 되지만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말씀이 되긴 합니다만 실물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네. 대출을 9천만 원을 끼고 제 돈 1천만 원 갖고 샀어요. 연끌을 네. 한 거죠. 네. 근데 집값이 2억이 되면 네. 똑같은 9천만 원이지만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냥 1천만 원 넣어서 1억 원 머금 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자산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네. 대출은 9천만 원인데 집값이 5천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부채의 실질 부담이 똑같은 9천만 원이지만 집값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하고 집값이 내릴 때의 9천만 원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펼쳐지게 됐을 때 이 디플레이션이 부채를 건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실제 일본이 30년, 40년 동안 실제 일어나지 못했던 네. 그런 케이스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10년 정도 간 거잖아요. 70년대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결국엔 극복은 했는데 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많은 돈을 전 세계가 퍼부었는데 네.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다. 네. 이런 것들 같이 감안해 보면은 예.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런 무서움을 중앙은행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일본식 불황을 겪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죠. 여기서 안 빠지기 위해서 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예. 그 코로나 사태 딱 터졌을 때 얼마만큼 돈을 풀면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럼 있는 대로 퍼부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파월 회장이 했었던 표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필요로 하는 만큼 뿌리겠다. 예. 근데 그래서 그만큼 뿌리는데 이게 사실 필요로 하는 만큼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있는 대로 들이부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에서 튀어나오는데 로켓처럼 치솟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의 답은 저는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 수준의 인플레이션, 요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장이 나오는 경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상황에서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림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일단은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채가 많은 환경에서는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 물가를 네. 향해서 네. 미래의 연준의장, 미래 연준의 큰일 날 소리였네. 미래의 한국은행 아유, 그런 말씀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미 네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네.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계속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인플레이션이 등장한 이 배경에는 경기 부양책이 무관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역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물론 다른 요인도 네네네. 있겠지만 네네.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네. 이제 그 경기부양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좀 무리수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아마 그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딱 터졌을 때 네. 20년도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를 주게 되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2.2조 달러라는 숫자를 봤을 때 너무 놀랬죠. 이거 잘못 봤나? 이 느낌이 들어 1.2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 이제 그 금융위기를 보셨던 분들은 금융위기 당시에 재정으로 경기부양으로 풀었던 게 7천억 달러를 풀어요. 은행들, 부실은행들 자본 채워주기 위해서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네. 그게 7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온다고 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게 0.7조 달러잖아요. 네. 근데 2.2조 달러가 원샷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 느낌이었고 네. 두 번째는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예.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일을 해서 네.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네. 계속해서 경제를 자극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면서 기술이 더 늘어나고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낮은 비용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제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그렇겠네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캐시를 준 거죠. 네. 소비를 하게. 네. 그럼 얘는 생산성 제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생산성 제고는 둘째치고 바로 캐시를 주면은 주머니에서 빼서 다음날 쓰면 됩니다. 네. 그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역대급 금액에다가 1인당 캐시를 많이 뿌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때 당시에 1인당 1,600달러를 줬거든요. 근데 4인 가정이면 6,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엄청나네. 환율 1,340원 감안하면 800만 원 좀 넘죠. 네. 저는 원셋에 주는 경기부양책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국민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일단 1번 나온 거고 20년도 12월 달에 그해 이제 8개월 지나서 예. 그해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가기 전에 네. 9천억 달러를 또 주고 가요. 네. 1인당 600달러씩 줬습니다. 거기서 안 그치고 21년도 작년 3월이죠. 21년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9조 달러를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당 1,400달러씩 또 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2.2조 달러, 0.9조 달러, 1.9조 달러 다 합치면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조 달러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예.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입이 딱 벌어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숫자죠. 와 이게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네. 되는 금액을 네. 이렇게 준 거나 다름없는데 네. 이게 물론 이제 그냥 그 감이 없어지면 많이 줬나 보다 이 느낌이지만 참 큰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정에서 그만큼이 나가면서 동시에 통화정책 쪽에서도 5조 달러 가까운 경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금리를 바닥에 붙입니다. 보조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죠? 네. 그리고 금리를 바닥에 붙이니까 이 돈이 풀려나가면서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그럼 자산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네. 보조금 많이 쌓여 있고요. 네. 금리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쓸만하죠. 예. 소비 많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그러면 과감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빚내서 소비합니다. 왜? 그렇죠. 빚은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자산 가격이 올라서 미래에 꽤 큰 소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빚을 내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가 폭발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오히려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올라오던 추세선보다 소비가 훨씬 더 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역대급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부양이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거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때 경기 부양을 하면서 연준이 긴축에 들어간다는 게 네.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저는 연준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기조 하에서 네. 긴축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통화이건 재정이건.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긴축한다고 하면 사실은 반대식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네. 정책 공조가 나가도 모자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연준의 반응도 느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엇박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정말 네. 이 재정도 그렇고 통화도 그렇고 양쪽에서 그렇게 퍼붓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네. 판단하신 근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네.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가까이로 네,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결과론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예, 무언가 믿는 구석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했었을 거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는 계산 없이 예. 전쟁하지는 예.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 계산 속에 인플레이션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봉쇄했는데 G7이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러시아를 막 비난을 하면서 봉쇄를 했는데 경제 봉쇄를 했는데 원유는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막 그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원유는 안 줘요? 이 얘기고 그런데 원유 받은 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느슨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해서 봉쇄가 됐는데 무역 흑자로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여태까지 본 케이스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케이스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우리 부부장님의 책, 푸틴이 부부장님의 책을 읽으신 게 아닌가. 이제 제 전쟁 난 이후에 나온 거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네. 정말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 역사상 최대치인데 네네. 이 무역 적자가 제 역사상 최대치라는 말을 제가 무슨 방송에서 했는데 그 앵커께서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66년 만입니다라고. 예. 그래서 그게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겠죠. 역사상 그렇죠. 최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냈네요.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지금 보는 여러 지표들이 통계 작성 이래 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뭐 100년 만에 예. 뭐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네네. 여러 지표들이 정말 40년만 24년만 막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40년 만에 가장 큰 폭하락. 네. 그리고 뭐 80년에 뭐 최장기간 주가 하락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 게 네. 저는 기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언가 좀 어딘가에 큰 쏠림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부부장님께 이 네.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네네네. 어쨌든 20년, 21년에는 연준이 나름의 통화 정책에 실패했었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근데 22년 지금 하반기인데 네. 역시 잭슨홀 미팅의 결과도 좀 예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번 이 인플레이션도 경험했고 네. 금리 인상기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혹시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여쭙고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멍멍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네. 이 멍멍이가 똑똑한 거예요. 네. 이 멍멍이가 이제 뭘 안 거냐면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사료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그럼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네. 고기를 조금 먹어본 겁니다. 네. 이건 신세계를 체험한 너무 거죠. 맛있어. 근데 이 네. 멍멍이가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사료를 안 먹고 버티면 고기가 나올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주인이 네.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네. 멍멍이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사료를 줬더니 안 네. 먹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네. 쪽쪽 말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바라보면서 주인이 음. 이제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속지 마라. 네. 주면 안 된다. 이틀만 더 버티면 그러면 사료를 다시 먹게 된다. 네. 그게 멍멍이 건강을 위해 훨씬 좋다.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은 저러다가 멍멍이 너무 고생해서 어. 건강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주인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멍멍이는 앞으로 사료를 살을 영영 안 먹겠죠? 안 먹겠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의 고지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만약 여기서 네. 조금만 더 세게 가면 네. 어쩌면 인플레이션은 뿌리 뽑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잭슨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그렇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너무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올해 4분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느냐. 네. 만약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에 금리 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쳐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고기 주는 격이다.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앙은행이 연준이 경기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무언가 힘들 때마다 돈을 계속 풀어준 거잖아요. 네. 무언가 힘들 때마다. 네. 근데 돈을 풀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죠. 예. 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압력이 높은데 돈을 뿌리면 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이때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일은 없죠. 워낙에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한다고 돈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서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는 의지를 네.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그게 잭슨홀 아니라 그 다음에 FOMC나 이런 때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빠르게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을 안 하면 네. 내년에 정말 아플 수 있어요. 네. 대수술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수술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이 되게 아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루 이틀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 매파들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 네. 비둘기파도 조금 천천히 할지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푸틴은 이미 부부장님의 책을 읽었고요. 읽고 대응을 네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제롬 파월도 읽게 되지 않을까. 읽고 우리 부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아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네. 21년 잭슨홀 네. 미팅에서 우리 서머스 교수님하고 네. 크루그먼 교수님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거야. 아, 예. 부수적인 일이야. 라고 네. 주장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일시적인 거라고 제롬 파월이 믿었다가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준의 실패라는 이름이 네네네. 오명이 붙은 건데 네네. 이제 이 입장에서 나름 우리 부장님은 서머스 입장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 아, 예.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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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만약에 연준이 또 티미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그렇게 지금 하면. 상황에서 네. 티미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머스 교수뿐만 아니라 예. 크루그만도 지금 이제 그렇죠. 크루그만도 네. 이제 반성문 썼잖아요. 연준도 반성문 썼고 네.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 멈추게 된다면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심을 할 수 있을 의심한다. 것이다. 이제는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70년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탑 앤 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70년대 보니까 우리는 이제 70년대 그냥 내깔려 놔둬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70년대도 보면은 70년대 초반에 물가가 올라올 때 예. 그때 당시 연준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요. 음. 근데 문제는 꺾이자마자 브라보 하면서 금리를 네, 낮춘 거죠.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발본색원하지 않고 음. 그냥 중간에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을 음. 1년 동안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3개월 먹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끄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도루아미타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판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우리 부부장님의 생각을 직접 듣다 보니까 볼커? 네네. 볼커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왜 볼커가 그때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지에 대해서 요즘은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용기 있었던 케이스죠. 이제 그럼요. 버냉키 의장이라는 분이 예. 커리지 투 액트라는 책을 쓰면서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행동하는 용기는 볼커가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갖다가 받아들일 정도로 하면서 물가를 네. 꺾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기 침체 가야 됩니다라는 걸 윗사람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죠. 어렵지만 어렵죠. 대중에게 그걸 설득하는 게, 그러니까 볼커한테 꼬마애가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네. 아저씨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직업을 잃었고 저도 굶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농기계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트랙터 끌고 올라와가지고 볼커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볼커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러면서도 긴축을 세게 하는 게 맞아요. 볼커의 마음이 편했을까? 네. 어쩌면 이제 그런 거죠.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하고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본다는 건 오래 성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볼커의 생각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는 네. 이걸 꺾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커는 바라본 거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장기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 어려운 미션을 완수하고 나서도 볼커가 결국에는 연임을 안 하고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스펀한테 자리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네. 그린스펀은 오히려 그 자리를 17년 이상 차지했다는 표현을 갖고 이제 네. 재임을 하게 계속 되고, 유지했죠. 예, 그런 걸 바라보면 참 어려운 선택을 그리고 참 어려운 의지를 표명했었던 분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사를 제가 잘 모르는 편인데 볼커 전 의장님이 이 총을 차고 주무셨다고 너무 많은 네, 네, 그 그렇죠. 핍박과 공격을 받아서 총을 차고 주무셨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그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네네네. 정말 그 목숨을 담보로 네네. 행동한 게 아닌가. 네네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네네.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예. 책인싸의 공통적인 질문으로서 날카로운 질문 시간인데요. 네네. 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의 배경이 앞에 계속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경기 부양책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하셨고요.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근데 이 공급망 대란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인이라고 이미 책에 네. 써 놓으셨는데요. 연준의 대응으로 저는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네. 합니다만 저는 오늘 부부장님께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이 연준이 어쨌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나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까, 네네. 전쟁을 멈출까, 탱크를 멈춰 세울까 이런 의문들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 질문을 네. 혹시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네, 좀 긴장 좀 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땀도 좀 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볼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파월 의장이 볼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파월 의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네, 볼커 의장은 예, 두 마리의 용과 싸웠다는 표현을 써요. 두 마리의 용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기대, 네. 이 마음속의 용, 이 두 예. 마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네. 이 두 마리하고 함께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야 됐던 거죠. 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더라도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면 네. 언제든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있으면 이 물가가 또 튀어 올라와요. 마치 네. 그 잡초처럼. 그렇게. 지금의 잡초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또 잡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요인에서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공급망에 대한 이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네. 연준은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것, 이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거를 제어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음으로써 공급망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네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꺾어 놓으면서 네. 그게 이제 물가를 좀 네네.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저의 네. 해석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어쨌든 볼코처럼 이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기는 다른 말로 미국의 GDP가 줄어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네. 한다면 GDP의 절대적인 비중이 소비고 네. 또 기업들의 투자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네. 없어요. 소비가 위축되죠, 그냥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네네네. 왜냐하면 저축해야 되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빚에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현재 소비가 줄어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소비가 줄죠.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네.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이 수요 자체를 그렇죠. 그것에 예. 준하게 만드는 효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는 용도 잡지만 그렇죠. 밖에 있는 용도 그렇죠. 잡을 수 수요를 있는 게 누르면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이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고용이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최저라는 맞아, 얘기. 맞아. 고용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일자리가 되게 많고. 예. 두 번째는요. 미국 사람들이 저축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축이 많다는 거하고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캐시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과거의 경기 침체처럼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런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 그렇게 하는 네,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팀이하게 하면 네. 뜨거운 고용과 네. 모아놓은 저축 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다시금.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는 아예 없이 네.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예.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도 자신 없을 것 같고 네. 연준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요즘은 말을 바꿨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또 않습니다. 그렇게는 네,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네. 약간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부장님 말씀 속에서 어떤 네네. 생각을 했냐면 신한은행이 미국에 지점을 내야 된다. 예. 미국 지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유, 했어요. 그 늘어나는 저축 수요를 신한은행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럼 참 좋을 것 갑자기 같습니다. 뚱딴지 없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인플레이션 시대. 네. 이제 책에서 그걸 네.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진 않겠지만 어쨌든 2%를 상회하는 고물가 시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네. 그럼 애프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미 그 책에 부의 시나리오 또 저자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22판 부의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러면 다시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잡힐 때까지 결국엔 하겠죠. 근데 네. 얘를 빨리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다 잡을 것이냐 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을 계속해서 조금 나아진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딱 발본색원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먹다 말다 아우 네. 너무 쓰고 막 네. 이러니까 이제 먹다 말다 하다가 네. 이게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를 1년간은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제 네.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너무 높여놓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경기 부양책을 조금만 써도 물가가 탁탁 튀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인병 같은 거죠. 그럼요. 조금만 무리하면은 바로 당 수치가 올라오고 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연준이 해야 되는 고민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야, 우리 부부장님이 미국 연준의 걱정까지 해주고 아니요, 계셔서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고요. 네네. 원래 이제 우리 책인싸 이 프로그램에 끝나는 지점에 제가 생각하는 오건영은 이렇게 예.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 예. 그게 탁 떠올랐습니다. 예. 이따가 네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고요. 아마도 이 책 내용에도 그런 얘기가 막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택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시대, 긴축의 시대, 네. 이 시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네네네.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자산 시장을 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요. 네. 첫 번째, 주식 시장. 예.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일단 주시죠. 첫 번째는요.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고 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마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손익이라는 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럼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 이자 비용 늘어날 거고 원가가 그렇겠죠.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손익이 깨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익이 깨지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배당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주식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건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가 다시 늘어나게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네. 그럼 금리도 덜 오르게 되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손익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네. 언제든지 막 탁탁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런 경우들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권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또.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게 채권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물가가 뛴다는 건 채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구매력의 보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이 있는데 네. 1년 후에도 이 100원, 지금의 100원이라는 이 구매력을 보존하려면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그렇죠. 근데 물가가 10% 오르는데 금리가 5%예요. 네. 그러면 채권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럼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네, 채권 네, 가격이 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취약한 자산이 바로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높아질 때는 채권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최악을 생각했던 채권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럼 우리는 채권을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냐면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인기가 없을 때 채권을 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는 있을 거야. 라는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가정을 갖고 있다면 네. 채권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긴 시각에서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들 이런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인데 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때는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게 이슈인 것 같아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물가와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금리가 실물 경제의 수요를 낮추게 되고 이게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자재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지 얘를 쏠아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요.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 결국에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라는 게 지금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보고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이후의 그림들 음. 그 변화가 천천히 갈 거다. 물론 저야 지금 천천히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산들을 골고루 좀 분산 투자해 놓는 게 네.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부부장님 말씀 속에서 딱 하나 첫 마디가 네네. 방금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네. 질문 드리면서 그 첫 마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네. 할 때 이제 계속 매크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놀란 예, 겁니다. 예. 매크로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 은행시장으로 현금 보유 비중으로 이동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그 매크로의 질문에 대해서 화답을 마이크로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네네네. 지금 이제 주식도 말씀하시고 이제 채권도 말씀하시고 원자재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다음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네.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저축하든 네네. 적금을 들든 주식을 하든 채권을 사든 각각의 투자 수익률이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안정성이 다를 뿐이지 다시 말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의 차이지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네.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저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상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캐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캐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캐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네,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지만 음, 만약에 자산 시장에는 디플레이션 같은 역할을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케이스에는 캐시를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게 보유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음.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캐시는 없어야 되고 자산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인플레이션인지 예. 아니면은 실물 경제 우리 이제 어떤 생필품이나 예. 이런 생활 경제 속에서 인플레이션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했지만 자산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캐시를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 자산과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박자가 났었을 때는 네.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캐시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에 풀베팅을 하면서 캐시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캐시를 약간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전략들 이런 게 좀 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속에 네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독자분들도 꼭 이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네네네. 독자분들께 말씀드린 네네.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입니다. 근데 주식, 채권, 부동산은 소비 품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건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과 자산 가치의 가격 등락과 그리고 현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부원 설명 좀 좀 해주실까요? 정확하게 좀 예. 하신지 이 코너는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대지만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네.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와 자산 버블이 같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물가 상승세와 자산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 돈의 금리 혹은 돈의 가치의 상승 이런 흐름이라면 현금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우리 부부장님 말씀 속에 좀 갖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 네.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주식 시장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습니다. 독자분들 보니까요. 이렇게 초대해서 예. 저의 생각도 이제 말씀 막 나누는 예, 거를 예. 되게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한번 제 뭐 소견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네네.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이 터미널 레이트를 예측할 수만 있다. 아, 네. 만약에 제롬 파월의 내가 제롬 파월이다. 막 이렇게 하고서 공산주의 제롬 파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 그때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 네. 이후에는 또 상승하는 기조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서 지금의 주식시장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선행성, 네네. 저는 이제 이 금리와 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선행성, 어쩌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거시경제 보셔야 된다, 경제 전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경기를 판단하고 이 주식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전망하시고 그 경제 전망에 맞게 금리 전망하시고 그것에 맞게 먼저 돈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의 선행성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시장 설명하시기에 딱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결국에는 지난 6월 16일 이후에 주가가 되게 네. 빠르게 올라왔어요. 특히 맞아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 선행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금리가 고점을 찍고 네. 내려올 수 있는 거하고 네. 금리가 고점을 찍고 옆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연준 내에 있는 비둘기파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조금 더 옆으로 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네. 훈훈한 꿈을 맞아요. 꾸고 있는 꿈을 거거든요. 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행성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행성이 실제 미래에 있는 어떤 실제 그 그림을 그대로 반영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약간의 기대를 담아서 반영한 건지 저는 지금은 좀 후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라는 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터미널 레이트도 이제 저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 믿기로. 계속 점도표 안 바꾸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계속 바꾸니까요. 네, 계속 바꾸더라고요. 점도표 뭐 작년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네. 금리 전망도 그렇고 물가 네. 전망도 그렇고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 예. 당연히 저도 틀리니까 뭐 드릴 네. 말씀은 없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연준도 음. 지금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올해 초에 험불하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그런 예.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어떤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좀 약간은 좀 자기들의 어떤 바이어스 이런 편향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부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아유, 별 말씀이요. 이 책인사에 이 또 아우트로 공통 네네. 코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네네. 오늘 딱 대화를 하다가 느끼는 것. 네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오건영. 예.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마음속에 연준 의장이다. 아유, 무슨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마음속에 용 이렇게 하셨듯이 예.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혹은 한국은행 총재는 이 대중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볼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대중들의 마음속의 연준 의장, 마음속의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과찬이시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엔 이런 이제 뭐 연준 의장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기 이미 나갔습니다. 예.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대중들하고 어쩌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 금리라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도 해주시는 역할이 경제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 볼 때 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용 네, 재미없고 네. 제가 봐도 재미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걸 참 이렇게 이게 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연준 번역기라고. 네. 저는 그 말씀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좀 소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좀 앞으로도 꾸준히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랑 함께 많은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대중화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저도 종종 듣는 표현이 IMF 번역기다. 예. 네. 페드 예. 뭐 번역기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시간여 동안 네. 이 부부장님의 이 명저를 가지고 대화를 쭉 나눴는데요. 네.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공통 질문이라서요. 네네네. 더 길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10글자 내로 아, 예.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 10글자 네. 내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10글자인가요? 네. 5글자도 예, 괜찮고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인플레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예, 예.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22년 하반기 우리 네.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네. 있고 23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는 계속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23년을 전망할 때 어쩌면 인플레이션율, 이 물가 예. 상승률은 잡힐지 몰라도 네네. 2%를 상회하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잡힐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물가는 안 잡힌다. 아, 왜냐하면 예.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100원, 200원, 300원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네네.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죠. 예,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23년을 감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인플레이션은 아니니까 네네네. 만약 2%를 밑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지만 그게 명목소득은 늘진 몰라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실질소득은 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00만 원 벌고 올해 120만 원, 20만 원 늘었어. 소득 늘었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20만 원 늘어난 만큼 그거 가지고 살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부부장님의 말씀 그리고 네. 책을 통해서 그 해안을 좀 꼭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통 질문 아웃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길 네네. 바랍니다. 나에게 연준이란? 제가 번역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연준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정도의 깊이는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네. 제 생각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정말 대중적인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유퀴즈.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직분께도 질문 네네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유퀴즈란?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새로운 생각이 경험. 들어요. 예. 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만약 진행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네.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리스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거기 나오신 두 분은 스피킹보다 리스닝을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스피킹과 리스닝이 둘 다 둘 다 되신다고 되는 생각해요. 거예요. 저는 스피킹은 모르겠지만 리스닝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계속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네. 어려운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에 대한 새로운 경험, 프로에 프로페셔널 대한 이유구나. 새로운 경험. 방송이라는 것 자체에도 이런 프로페셔널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부부장님의 겸손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우리 신한은행 안에서도 그 채널 이렇게 매니지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또 이제 진행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훌륭한 또 프로 이 진행자신데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저 한번 초대해 주시죠. 저 모시겠습니다. 신한은행 오래된 고객이에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 책인싸에 출연하셔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셨는데 느낀 어떤 소감 그것을 네. 이제 이렇게 여쭙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네. 나에게 책인싸란?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매크로를 이렇게 네. 그 사이드로 투자를 위한 매크로를 공부한 사람하고 정통 이콘하고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겸손하지 마십시오. 되게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좀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느낀 게 네. 저는 교수님께서 해오셨던 역할이 저보다 먼저 시작을 하셨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이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아서 나타나는 비대칭이 있을 거 있고 두 번째는 대중의 관심을 소구할 수 없어서 비대칭이 생겨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경제에 대한 정보는 예.
저는 숨기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기 IMF 정보 이런 것도 다 구글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땡겨올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도 긁어올 네. 수 있는데 문제는 긁어와도 음.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훨씬 네, 더 네.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향점은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괜찮으실 때 또 불러주시면 아유. 아주 또 마음껏 또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나에게 책 인사는 굉장히 뜻깊은 대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이고요. 여러분께 깜짝 놀란 말씀 하나 드리면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신데 이 외모도 사실은 저보다 형입니다. 네, 외모도 겸손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네. 책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